그게 또 희한하게 막 영주권 하면서 쫓아다니신 분들도 막 뭐 여기서 20년째 사는데 영주권 못 받았다는 분도 있고 참 이게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젊으시고 하니까 굳이 뭐 영주권 못 받으면 한국 가면 되지 또 뭐 그런. 한국 가고 싶진 않아요. 저도 브런치에 글을 좀 썼거든요. 네, 브런치에 나중에 링크 달아주시면 보실 수 있을 건데, 제가 왜 한국을 떠났는지. 링크 더보기란에. 제가 왜 한국을 떠났는지. 좀 내용이 있거든요. 이 힌트를 살짝만 주신다면. 좀 질린 것 같아요. 군 생활을 하면서 좀 국가의 민낯을 좀 봤다 해야 되나? 근데 또 MG의 또 MG 군 생활 하신 MG 세대는 또 다른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MG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MG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딸도 MG라고 하는데 MG 폭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근데 주변에서 뭐 처음에 캐나다 올 때 왜 가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았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좀 그런 상태셨나 봐요. 뭐 집안 아버지도 사실 공군 장교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안은 크게 어려움 없이 잘한 편이었고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뭐 군 생활이 막 저랑 안 맞아서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마지막에 또 굉장히 박수 많이 받고 나왔었는데, 네, 그게 자꾸 제 가치관이랑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랑 안 맞는데도 이걸 참고 하냐, 아니면 그냥 내가 떠나냐. 사실 바꾸려고도 생각해봤는데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떠나는 쪽을 선택을 했고, 이제 군 생활이라는 그 경력을 사회에 나가서 살려고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이미 31살이었거든요. 쉽지가 않겠다 싶어서 예전부터 생각하던 이민을 해보자 해가지고 과감히 나왔죠. 근데 그래도 대표님이 좀 자신감이 있고 좀 능력자라 이렇게 밖으로 뛰쳐나올 생각을 하실 수 있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전 진짜 그냥 안 맞는 그런 사람 많이 알거든요. 곧 그만둘 것처럼 그렇게 10년째 다니고 있어. 와보시니까 되게 뭐 막 이렇게 기회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참 공통적으로 그 제 영상 중에 그 리얼터 김성훈 선생님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똑같이 얘기하셨거든요. 되게 캐나다 기회가 많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업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항상 기회가 많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영어도 어렵고 뭣도 어렵고 해서 이제 뭐 안 되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근데 부분이 사실 취업도 취업만 생각해도 한국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진입장벽이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한국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영어 때문인데 사실 영어만 해결되면 여기는 뭐 나이도 안 따지고 그게 해결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런가요? 이 얘기를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물론 한국에서 이제 공군 장교라고 하면은 뭐 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IELTS가 4.5점이었어요. 저보다 0.5점 높으셨네요. 저 유학 처음 갔을 때 4.0이었어요. 이걸 듣는 분들이 아마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으시도록 제가 4.5점이었는데 캐나다 와서 캐나다 회사에 취업도 하고 캐네디언이랑 창업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보면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영어가 부족하더라도 그 학교 다니면서 그 한국 분들이랑 놀지 마시고 캐네디언들이랑 같이 잘 놀으시면 3년이면 충분히 의사소통 될 만큼은 되고 제가 최근에 궁금해서 이제 어차피 영주권도 내야 되니까 제너럴로 한번 봤는데
이제는 오버롤 6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리딩이 좀 잘 나왔어요. 리딩이 7.5점까지 올라가서 이게 사실 예전에 4.5점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점수였는데 이렇게 학교 열심히 다니니까 영어 늘더라고요. 그래도 되게 학교에서 좀 이렇게 잘 통하는 좋은 친구를 만나셔가지고 네.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뭐 호주에서 학교 다녔었지만 뭐랄까 그렇게 막 정말 같이 뭔가를 해본다는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인연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쵸. 참 아무래도 이게 건설이라는 그 분야와 캐나다에서 부동산 시장이 워낙 계속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좀 사업적인 마인드나 부동산 투자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고, 지금 저랑 같이 창업한 그 코파운더 말고도 같이 일을 하려고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이쪽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였어가지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좀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대화 나눌 그 기회도 많아지고 영어도 많이 연습할 수 있고. 그 이제 코파운더라는 분이 이제 이름이 낸시인가봐요. 여성분인가봐요. 네네.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분은 뭐 토론토 대학에서 경제학과, 네? 근데 그래픽 디자이너로 취직이 돼서 했다가 재미있는 스토리인데 이 친구도 일단 경제학과를 간 이유는 이 친구가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경제학과를 갔는데 가면 이제 서플라이 디맨드 그 우리 수요 공급 곡선 나오잖아요. 그런 걸 자꾸 가르치니까 이게 돈이 되나? 약간 이러면서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중에 원래 그림 쪽에 재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일을 좀 받았대요. 학교 다니면서. 그러다가 거기서 우리 회사 올래? 하는데 그때 제시했던 연봉이 당시에 7만 불? 그 거의 한 20년 전 얘기인데 7만 불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억 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때려치고 일을 바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2014년에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그걸로 이렇게 했구나. 이제 부동산 투자를 2014년부터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잠깐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이쪽 건축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건설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학교를 좀 다녀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학교를 들었는데 이제 그때 저랑 만나가지고 동기가 됐죠.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살면서 이제 뭐 쉽게 주로 접하는 투자라는 게 뭐 세컨 하우스를 매입해서 렌트를 주고 뭐 이제 몇 년 후에 시세 차익이 이제 매매가가 오르고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토론토에 무슨 콘도를 매입해서 뭐 완공 될 때까지만 한 5년 뭐 이렇게 걸리는 사이에 이제 오르는 프리미엄 이렇게 해서 뭐 전매를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라는 게 그런 식인데 이 낸시라는 친구가 했던 투자도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뭔가가 더 있는 건가요? 낸시가 이제 아무래도 디자인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설계를 모르더라도 그 디자인 레이아웃 짜는 거는 어느 정도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투자 모델은 뭐였냐면 그 캐나다에서 세버런스라고 하는데 한 개 유닛을 사가지고 그걸 2개나 3개 유닛으로 쪼개서 렌트비를 올린 다음에 그 렌트비가 이제 신고가 되면 그 렌트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그걸 거기서 시세 차익을 크게 얻는 부동산 투자 방식이 있거든요. 한 유닛을 쪼개서 판다고요? 네. 그게 뭐 주택인가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제 싱글 하우스를 사서 뭐 2층을 올라가는 계단을 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하로 내려가는 길을 이제 만들고 아니면 문을 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아래로 쓸 수 있게. 다운타운에 있는 오래된 집들이 그런 집들이 좀 많더라고요. 좀 오래된 집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층마다 주방이 있고 네.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뭐야
방 개수도 막 엄청 많고, 그러니까 층마다 다른 유닛으로 네. 막 이렇게 된 그런 식으로 개조한 거야. 네. 나 요즘에 나온 집들은 워낙 그 바닥 면적을 맥시멈으로 뽑아버려가지고 또 위로 높게 짓는 집들이 많아서 그게 어렵죠. 요즘 집들은 안 되고 예전 집들이 면적이 넓게 넓게 나오니까. 있는 집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유닛을 쪼개기 해서 파는 전략을 이제 그 친구는 썼었고 뭐 그거 말고도 여기서 그 핸디맨을 잘 알아가지고. 알거나 본인이 그걸 직접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사서 레노베이션해서 가격 올려서 팔고 그런 방법들도 있고 단순히 부동산 투자라는 게 사서 가격 올라서 파는 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제 백그라운드 그리고 낸시도 저랑 같이 전공을 했으니까 저희 백그라운드를 좀 살려서 하면 저는 여기서 가장 실망을 했던 게 네. 이제 한국은 상가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점포 단위로 매매가 이루어지니까. 네네. 근데 여기는 그런 거는 진짜 드물고 막 다 회사에서 뭐 그 몰 전체 네네. 벌써 뭐 100억 뭐 이렇게 되니까 아 너무 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가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너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한국에 비해서는 투자 모델이 그렇게 생각하면 적을 수 있는데 이제 또 낸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조인트 벤처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페이퍼 컴퍼니 세운다고 하잖아요. 아마 시행사도 그 비슷한 구조인데 그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자금을 모은 다음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페이퍼 컴퍼니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그 지분별로 나눠 갖는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낸시는 진짜 머리가 좋아요. 이 친구가 토론토 대학 괜히 간 게 아니고 그 친구가 돈 한 푼도 안 내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을 받아서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만 받아서 발생한 수익으로 자기는 이제 네. 그렇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음. 그 아파트를 샀어요. 한 푼도 안 내고 어디에 있는 아파트? 세인트 토마스에. 어. 네. 그래서 유닛이 18개 있었대요. 그 당시에. 지금은 팔았는데 그때 18개 유닛을 내 돈 하나도 안 내고. 캐네디언들도 이렇게 돈 벌려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구나. 네. 다들 그냥 유유자적 사는 줄 알았더니. 건설 쪽의 분들이랑 이렇게 건설 분야 일하시는 분들이랑 얘기 많이 하면 돈에 좀 밝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과 코디네이터 교수님도 항상 부동산 투자해라.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다.